안녕하십니까 영화 덕후 여러분. 여러분의 영화 덕심을 자극할 팟캐스트 양용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신혜님 목소리가 좀 잠기셨어요. 아, 너무 피곤해요. 지금 몇 늦잠 시죠? 자는 사람 마냥. 9시 35분. 그니까요. 30분 더 재워드렸잖아요. 아니, 진짜. 아유, 할 말 없습니다. 누군가 이걸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네. 말을 못하겠어. 이게 어제 스케줄이 말이 안 됐거든요. 어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이번 주 저는 일요일부터 거의 6시에 일어나서 일을 쭉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 촬영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촬영처럼 준비를 하는 테스트 촬영들이 있어요. 그거를 준비하느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은 진짜 막 새벽, 완전 새벽은 아니지만 일찍 일어나서 일을 했는데 일주일을 일요일에 시작하다 보니까 금요일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도 맞아. 주말 안 쉬면 힘들어. 맞아. 근데 금요일 날도 어제도 어떤 일련의 일을 하느라 인천공항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1시가 넘어서 영화를 보고 자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다. 오우 쉣. 그래서 내 일주일이 너무 뭐라고 고단했다. 아니 어제 새벽에 영화를 본 거야? 그럼 어떻게 평일엔 시간이 없잖아. 어쨌든 근데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양양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 주? 저는 저는 근데 항상 크게 다르지 않는 하루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저는 그냥 작업실 계속 출근하고 저거 고치고 시나리오 고치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러다가 짬내가지고 이거 팟캐스트 할 거 좀 정리 좀 하고 그러고 지냅니다. 저는 신혜님처럼 엄청 막 바쁘진 않고 매일매일 직장인처럼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이 좀 선선해졌잖아요. 아직은 조금 더운데 날이 그래도 맞아요. 선선해져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끝은 있구나 하면서 좀 기분이 좋아진 채로 한 주를 좀 보냈습니다. 약간 겨울맞이의 느낌이 좀 있지 않아요? 아직 많이 덥긴 한데 맞아요. 너무 소박해졌어요. 건조한 공기랄까? 근데 진짜 건조해졌어요. 근데 날씨는 아직 좀 덥고 일교차가 커지고 이런 건 있는데 하늘이 가을 하늘이 된 것 같아요. 하늘이 달라지잖아요. 계절이 바뀌면서.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온도 때문에 못 느꼈는데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작년 10월 이때쯤부터 출근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겨울로 넘어가는 그 공기랄까? 그거를 회사 근처에서 다시 맡으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막 감정이 차오르더라고요. 벌써 애사심이 1년이 폭발한다? 애사심 말하네. 애사심 폭발하죠. 행복감도 폭발하고. 좋다. 내가 어떻게 신혜님 보고 좀 어떻게 배우세요. 저희 왜요? 스튜디오 제가 모니터 못해서. 스피커 그렇게 달린 방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와중에 회사가 영업 없었으면은 나는 지금 집에 있으면은 거실에 떡하니 컴퓨터 있고 이러는데 그런 작업들도 못 할 텐데. 그치.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진짜 회사 다니면 좀 힘들 것 같아요. 뭔가 저는 끝이 있는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계약직이잖아요. 근데
회사는 내가 관두지 않는 이상 끝이 없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계약직이라 아, 네. 다들 좀 불안해요. 저는. 아, 그 네. 넘어갑시다. 제가 오케이. 넘어가시죠. 자. 용호님은 어떻게 보냈어요? 저는 요번 주는 막 그렇게 늦게 집에 오진 않았고 일을 하면서 다행히 어제 연차를 써서 어제 좀 집안일도 싹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배달 음식 안 시켜 먹고 집에서 다 해 먹고 그러면서 조커도 멋있다. 준비도 하고 그랬어요. 오늘 영화 볼 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화가 조커죠. 저희가 저번에 이제 로물루스를 했다가 로물루스가 아니죠. 프로메테우스를 네. 해서 이제 조회수가 그래도 조금 저희 기준으로는 좀 나와가지고 제가 급하게 이제 조회수. 조커2를 앞두고 조커1을 하자 해서 조커1을 저희가 네, 준비를 야망은 합격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틀고 이게 모기 본능이라고 딱 빨아먹을 준비한 모기 게 본능. 네. 그럼 이게 이슈가 그래도- 있으면 거기 올라타야지. 네. 폴리아드 그래서 오늘- 개봉 기념. 네. 그니까요. 나는 그 보면서 그 저번 주에 저희가 그거 했잖아요. 그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응. 근데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랑 정반대 있는 영화다라고 좀 느낀 게 그 저번 주에 저희가 요즘 사회가 이렇게 분노가 많고 해서 그런 시대에 좀 힐링이 되는 영화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을 소개를 했는데 이 영화는 같은 맥락에 놓여 있으면서도 약간 밑바닥으로 이렇게 추락하는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완전 반대 정신병을 척도에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반대척도에 있는 영화를 골라와가지고 그런 지점에서 또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뭔가 사실 이전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랑 이 영화에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너무 정반대에 있는데 어쨌든 로버트 드니로라는 배우도 겹치고 그리고 그러네. 이 토드 필립스 감독이 이전에 찍었던 영화가 행오버예요. 근데 행오버에 이제 브래들리 쿠퍼도 나오고 하는 게 좀 이렇게 뭔가 건너다리로 겹치더라고. 이렇게 연결된 게 있다. 왜냐면 전 사실 브래들리 쿠퍼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다른 영화가 아니라 행오버인데 그래서 저도 뭐 겹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조커가 처음 개봉했을 당시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평론가 분이 계신데 이은선 평론가라고 뭐라고 썼냐면 약간 기억에 남아서 그 말이 기억이 나는데 인생 대충 살자 토드 필립스처럼 행오버 찍어서 방심시켜 놨다가 조커 찍는 토드 필립스처럼 뭐 이런 식으로 써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뒤통수를 친 거죠. 이 사람은 뭐야 행오버 찍는 감독이잖아. 코미디 영화 그냥 가볍게 찍는 감독이잖아 했는데 조커를 딱 찍어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할 영화는 2019년에 개봉한 영화 조커고요. 이제 곧 지금 날짜로 9월 28일인데 3일 뒤에 폴리아드가 개봉을 하죠. 그래서 녹음하는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점검하고 느낌을 리뷰하면서 이 편을 준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들으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재밌게 들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조커는 2시간가량의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토드 필립스 감독이 행오버로 3편의 코미디 영화를 찍고 갑자기 노선을 틀어서 찍게 된 영화인데 저도 필모그래피를 보면서 든 생각이 이 양반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행오버 찍던 양반이 왜 이렇게 됐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따지고 보면은 그 코미디 영화를 찍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커도 사실 코미디언이야. 그냥 그 코미디를 좀 비극으로 풀어냈을 뿐이죠.
그쵸.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코미디 영화였다는 거에 이렇게 뭔가 너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행오버가 영화를 다루는 방식이랑 조커가 영화를 다루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와, 이 사람이 이런 다른 방식으로 영화를 찍는다고? 우리를 그동안 속인 건가? 이런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럼 좀 본격적으로 영화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첫 번째 장면들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좋아요. 조커는 시기가 좀 1980년대 요쯤입니다. 1980년대 미국 고담시티에서 코미디언의 꿈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 아서가 있습니다. 아서는 광대타운이라고 불리우는 그 광대 분장을 하고 일거리를 받는 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데, 아서는 정신적으로도 또한 질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웃음이 튀어나온다는 것인데, 어느 날 아서는 동료에게 총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총 때문에 일자리를 해고를 당하게 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3명의 남자를 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더불어 아서가 자신이 시장 후보로 유력한 토마스 웨인의 아들인 것을 알아챕니다. 아서는 토마스 웨인을 만나게 되지만 곧 자신이 부정당하는 일을 겪게 되고, 인간사 세옹지마라고 했던가 어머니도 쓰러진 상황에서 아서는 자신의 꿈의 무대인 머레이 쇼에 섭외되었고, 그는 파격적인 농담 하나를 준비해서 무대를 향하게 됩니다. 저는 좀 감정적인 거, 좀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 없이 조금 이렇게 팩트적으로만 네. 사건들을 나열을 해봤는데, 이게 음. 줄거리를 요약하자니 너무 제 생각이 많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러한 영화기도 하고, 그래서 줄거리를 이런 식으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아서 플렉이 어떻게 보면 조커로 다시 태어나기까지 어떤 과정을 그린 이야기죠. 그래서 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배트맨 시리즈에서 보던 조커가 도대체 어떻게 탄생했나, 그래서 일종의 조커 탄생기를 그린 영화고, 그래서 1980년대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고담 시티지만 뉴욕을 배경으로 하죠. 뉴욕 맞죠. 그렇죠. 뉴욕을 배경으로 이제 디자인해서 고담시티라는 것을 만든 거죠. 그래서 7, 80년대 그때 뉴욕의 범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모습을 본따서 범죄와 부패가 만연한 도시 고담을 창조해냈고, 그 당시에 이제 조커라는 인물, 시대의 어떤 악의 화신이죠. 조커라는 인물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일대기를 알아보는 게 이제 조커있죠. 네. 그래서 아서의 좀 내외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정신적으로는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아서가 조커가 돼가는지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시청을 하시거나 여기서 얘기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조커는 영화 속 내용을 봤을 때 10일 정도간의 이야기고요. 아까 맨 처음에 115분 정도의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1115컷을 사용했습니다. 뿔마로, 뿔마 5컷. 생각보다 엄청 적네. 생각보다 얼마 없네요. 1115컷 정도 사용이 됐고 6.2초 정도 사용됐어요. 오, 평균 쇼트 길이가. 아니 생각보다 좀 되게 기네. 길게 찍었는데 뭐랄까 보면서 호아킨 피닉스 연기에 빠져들면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길게 안 느껴졌나 봐. 그리고 네. 음악이 되게 비장미 넘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길게 느끼지 못했나? 그렇게까지 짧을 줄 몰랐어요. 저는 워킹이 좀 되는 줄 알았어. 카메라 워킹이 좀 유려한 거에 그렇게 평균 쇼트 길이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길지 않게 느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음, 음, 보면서 되게 어느 장면들은 '아 숏을 되게 잘 나눠 놨다. 되게 영리하게 이걸 잘 썼네.'라고 생각했던 눈에 들어오는 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음.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컷이 많지 않다는 걸 저도 인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영화가 호흡이 길게 길게 찍혔는데도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는 거는 잘 찍었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지루함을 느끼지 그쵸? 않게. 음. 그러면 프롤로그 분장실에서 저희가 첫 아서의 얼굴을 마주하는 씬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담시티에서의 뉴스 소리와 함께 아서가 분장하고 있는 모습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그 카메라가 좀 멀리 이렇게 뒤에 있다가 쭉 음. 들어가면서 아서의 얼굴을 클로즈업을 한번 보게 됩니다. 여기 어떻게 음. 보셨나요? 우선 아서 얼굴로 들어가는 것도 이 인물을 처음 소개하는 거에 좋긴 한데 이 아까 말하셨던 이 영화의 배경이 1980년대라고 하신 거 있잖아요. 그게 이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도는 안 나오는데 10월 뭐 며칠에 목요일입니다라고 하는 게 1981년이래요. 이때도 음, 뭔가 시기를 딱 유추할 수 있는 거라고 했고 우선 얼굴로 딱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옆모습 프로필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 얼굴에서 막 입을 찢는 모습도 이렇게 막 거울 보면서 연습도 하고 우리가 막 기대하는 조커의 모습들을 처음 보여주니까 그리고 거기서 눈물 또르륵 그냥 이 영화는 이제 이 사람의 연기로 다 씹어 먹겠다. 그 음, 기대감으로 딱 폼을 여는 것 같아. 이게 처음에 그런 뉴스 사운드, 뭐 이제 청소부가 파업했나요? 청소 파업하고 뭐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뭐 음, 쓰레기 처리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 당시에 1980년대의 사회상을 깔아놓으면서 시작하거든요. 부패와 범죄가 만연하고 음,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이제 빈곤층인 아서플렉의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아서플렉의 뒷모습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정면 살짝 빗나간 정면 클로즈업으로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자신의 입을 억지로 찢으면서. 그래서 오른쪽 눈에 이렇게 눈물이 고여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이 모습이 엔딩의 웃음이랑은 되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랄까, 되게 우는 것처럼 웃는다라고 저는 계속 느꼈거든요. 이 초반부의 웃음이. 이 사람은 계속 자기도 제어할 수 없는 웃음을 짓고 있지만 그게 저는 되게 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 내 상황이 정말 힘들고 비관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웃어 보이려는 어떤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 모습, 자기의 입술을 억지로 찢는 이 아서플렉의 모습이 굉장히 기괴하고, 그러면서도 오른쪽 눈에 한 방울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게, 도대체 이 사람은 뭘까? 음, 왜 이렇게 웃고 있는 걸까? 라고 이제 느껴지면서 이 조커라는 영화의 초반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 같들을 확실하게 좀 잡아주는 장면이죠. 네. 되게 효율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조커 IP를 가져와서 가장 큰 강점이 이제 관객들이 이 주인공이 어떻게 그런 극악무도한 조커로 변해가는가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호아킨 피닉스의 얼굴을 보여준과 동시에 사회가 어떤 분위기인지 뉴스로 나타내면서 거기서 억지로 웃는 아서플렉을 보여주니까 캐릭터도 보여주고 고담시티의 상황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목표점을 그러니까 캐릭터의 애프터로 향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음, 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초반 분위기를 설정을 하고 바로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은
조커가 이제 망하기 전 레코드샵 앞에서 이제 그 광고판을 흔들죠. 근데 그 레코드 샵이 망하기 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회, 당시의 고담 사회를 유추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해요. 도시가 망해가고 있다라는 어떤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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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아이들이 갑자기 습격해가지고 조커의 그 광고판을 뺏어가가지고 갑자기 난데없는 추격전이 벌어지죠. 음. 음. 여기서 이 추격전에서 그 사운드 팀들이 중요하게 작업을 했던 것들이 항상 그게 문제였대요. 고담 시티의 이 분위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긴급하고 좀 긴박하고 이 암울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게 이 오프닝 시퀀스 추격전에서도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거나 빵빵거리거나 혹은 배기음들이 들려야 할 때 그 굉장히 V8 같은 엔진 소리가 그르렁거리는 무시무시한 큰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쫓고 쫓기는 와중에도 근처에 지나가는 도심가들의 공간음이 좀 위협적으로 보이거나 좀 유니크한 톤을 가질 수 있게끔 작업을 했다고 하대요. 맞아요. 그렇게 달려가는 장면을 보면은 거리도 일단 되게 더럽고 뭔가 되게 꽉꽉 차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나중에 뭐 고담 시티를 계속 보여주는 장면에서도 보면은 밤거리 장면들이 유독 많이 나오는데 조명도 굉장히 캐릭터가 있죠. 그 현실하고 조금 다른 굉장히 색깔 있는 조명들을 강렬하게 사용하는데 그게 되게 고담 시티라는 도시를 디자인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커가 이제 아이들한테 불량한 아이들한테 이렇게 쳐맞으면서 바닥에 이제 쓰러져서 막 괴로워하는 모습에서 이 타이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조커의 현재 처지를 강렬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 도시에서 가장 약한 아이들에게조차도 하대당하는 혹은 엄청나게 이게 맞고 막 무시당하는 그런 인물인 거죠. 타이틀 시퀀스도 근데 조차도 되게 약간 세련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빵 조커 이렇게 노란색 글씨로 딱 뭔가 다른 부연 설명 없이 조커 이렇게 나오는 게 그리고 그 뛰어가는 장면 이렇게 애들 쫓아가서 뛰어가는 장면 찍는 것도 그냥 이 친구들 막 측으로 잡았다가 그리고 또 대각으로 이 친구를 뛰어가는 거 잡았다가 또 옆팔로잉으로 그 아서플렉이 뛰어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진짜 좀 다채롭게 표현이 됐거든요. 샷 구성이 되게 초반부터 이 촬영 누가 했을까? 진짜 좀 잘 찍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도로를 처음에 가로질러서 뛰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서플렉이 가지고 있는 광고판을 뺏어가지고 그 차들 도로가를 쭉 뛰어서 반대편으로 가서 도망을 친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존나 힘들었겠다. 찍는 거. 그리고 그런 게 있죠. 그 조커가 그러니까 아서플렉이 계속해서 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도망친다기보다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서 달리고 있어. 그거는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이 사회로부터 도망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정신없이 내달리는 이 남자의 모습, 광대분장을 하고 사회의 어느 곳에도 끼지 못한 채 그저 내달리고 있는 근데 그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르는 이 아서플렉의 모습이 조커라는 캐릭터 그 자체가 아닌가? 조커라는 캐릭터를 동작으로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오프닝 씬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좀 간략하게 덧붙이고 싶은 건 설정상으로 보면은 전 좀 짜쳤어요.
갑자기 애들한테 음. 이렇게 맞는다고? 갑자기 주인공한테 이렇게 시련을 준다고? 이것도 전 짜치긴 했어요. 급작스러워서. 아니 근데 이게 처음에 애들한테만 그렇게 되는 거면 따친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영화를 음. 쭉 보다 보면 그냥 그 모든 대상들이 다 이렇게 공격적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음. 인물들이 그리고 아서플렉은 거기서 되게 최하위 말단에 있는 어떤 취약층으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택이 계속 쌓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애들한테까지 저렇게 당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 스택을 쌓기 위한 그냥 초읽기, 초석을 다지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사회의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고단 분노에 차 있는 그런 시민들의 모습의 단면을 볼 수도 있는 장면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아서플렉이 조커로 각성하기 위해서 그 각성하는 단계에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멸시 혹은 그 누구도 자기한테 예의를 차려주지 않고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주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노를 일깨우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과정인 셈이죠. 근데 이 남자가 성인 남자가 아이들에게도 이제 당한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인 남자에게는 굉장한 모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어느 정도 사춘기, 머리가 큰 사춘기 애들부터 이미 지금 다 병들어 있는 거야. 애들이 어른을 패. 그리고 버스에서 애엄마가 그 아서플렉 놀아주는 것도 보고 괴롭히지 음, 말라 그러고, 음, 사장도 맞아요. 막 오해하고. 이게 사장이 그러잖아요. 너 애들이 그랬다고 하니까 뭔 애들이 그러냐고 오히려 아스플렉을 탓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보통의 시작에서 보면은 야 그거 애들이 아무리 그랬어도 너는 성인인데 그걸 당하고만 있어? 네 잘못이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음. 맞아. 그리고 이 씬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아스플렉이 상담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얘가 맨 처음 하는 말이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아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쳐가고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세상을 향한 분노가 이 이야기의 어떤 핵심적인 설정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스플렉이 상담사와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다. 이런 설정을 두고 아스플렉이라는 인물이 그 어떤 내면의 어떤 분노 같은 것들, 이 자기 자신에게로 그 총구를 계속 돌리다가 결국 이 사회를 방향으로 그 총구를 외부로 돌리는 게 이 영화가 만들어낸 어떤 방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 어떤 고담시티라는 설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이런 씬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처음에 이제 그쵸. 이 분위기를 잡고 가기 위한 방향이었다 생각을 해요. 저는 상담소 부분 보면서 다시 느낀 게 소리가 어떻게 디자인이 되는지를 좀 유의 깊게 보다 보니까 이 상담실을 보면은 상담사가 창가 쪽에 앉았고 아서가 그 문 쪽에 앉았잖아요.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게. 음. 근데 공간 앰비언스를 디자인한 것을 보면은 그 건물의 내부 사운드, 그러니까 복도에서 누가 문을 열고 나와서 지나간다던가 전화기 벨 소리가 들린다던가 이런 내부의 사운드와 건물 외부에 있는 뭐그 앰뷸런스 소리라던가 차가 지나가는 소리라던가 경적 소리라던가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이 되면서 구분이 가게끔 설정이 된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담시티와 그 아서플렉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무섭게 만들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밖에 아서 말대로 세상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아서한테서 좀 언노멀한 걸 느끼잖아요.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상태니까 이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 아서가 그래도 얘가 뭔가 지금 좀 잘못됐을 거야 라는 게 좀 남아있으면서 계속 충돌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아서라는 캐릭터를 보는 것과 그 사회적으로 보는 이 두 방향이 좀 계속 충돌하더라고요. 캐릭터의 문제인지 그쵸. 맞아요. 사회적으로 문제인지. 근데 그렇게 보여주려고 뭔가 캐릭터에 우리가 몰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려고 한 것 같아요. 사실 일반적인 샷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큰 사이즈, 공간이랑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보여주고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행동을 하는 인물에게 집중할 수 있게 작은 사이즈의 화면으로 촬영을 하는 방식이 보통이잖아요. 근데 이 상담실 장면에서는 조커가 얼굴 클로즈업이 된 상태로 엄청 크게 그 자신의 병 때문에 웃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조커 그 아서 플렉을 보여주는 사이즈가 조금 커지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방 같은 데 있나 보네. 사무실 같은 데인가?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투샷이 나오거든요. 여기 앞에 상담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라는 샷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 방법이 사실은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촬영을 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조커의 그 아서 플렉의 입장에서 이 감정이 이입돼서 이 영화를 관람하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데 이 조커를 다루는 이 사람에게 반응을 하는 이 전체적인 사회의 문제인 건지 조금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촬영을 한 게. 전략적으로 잘했네요. 그래서 얼굴부터 찍었던 게. 맞아요. 맞아. 그리고 이 조커가 웃으면서 하는 게 뭔가 저는 이렇게 다시 보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맞아가지고 이렇게 쓰러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웃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면 이 아스플렉이 조커로 변하면서 자기의 처지 자체가 거대한 농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화상에서 보면은 이 아스플렉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웃음이 나오는 캐릭터여서 문제가 되는 인물이지만 그냥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은 그 전에 있던 자신의 처지를 비웃는 듯한 그게 마치 농담인 것처럼 엄청 웃긴 농담인 것처럼 웃는 듯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편집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이런 편집도 조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그 상담사가 다들 이제 화가 났고 돈 없고 일 없고 힘들게 사니까 라는 설정을 깔아주면서 조커라는 캐릭터가 그러한 사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을 이제 어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아서가 약을 먹고 있다라는 거. 우울한 게 싫어서요 라고 말하면서 이제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이제 앞에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약, 상담실 이런 게 좀 강압적으로 이 캐릭터가 이상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사회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더 강하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게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고 그런 게 이 물리적 거리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은 희극인 건데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선행의 특징을 담고 있으니까 뒷장면이 앞장면을 좀 희극적으로 보는 듯한 느낌으로 본 게 되게 흥미롭네요. 영화적으로 바로 뒷장면에 붙이는 게. 맞아. 그리고 되게 방금 중요한 말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 자체가 이 조커라는 영화를 관통하는 말 같거든요. 그러니까 촬영 방식도 그렇게 돼 있고 조커가 자기 자신을 느끼는 것도 변화하는 것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조커가 스스로 슬퍼하고 막 어떤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장면들은 조커를 마스플렉의 모습을 굉장히 가까이서 찍어요.
약간 음. 그의 어떤 고통을 탐닉하듯이 찍어요. 그게 전 때론 좀 부담스럽게 느껴졌는데, 근데 이게 조커가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순간, 누군가를 죽이는 순간은 카메라가 멀리 떨어져서 그 장면을 찍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서 플렉이 스스로를 비관했던 때는 가까이서 자기 자신을 너무 스스로 가까이 들여다봐서 뭔가 비극인 것처럼 느끼지만, 얘가 조커로 변화하면서 자신의 처지 자체를 아예 떨어져서 보게 되고, 그 분노가 사회로 향하면서 이 자기의 어떤 모습 자체가 떨어져서 보니까 거대한 농담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방금 했던 말이 어떤 조커라는 이야기를 관통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메라의 태도나 위치가 아서 플렉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은 그것도 또한 시청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영화에 대해서.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진짜 저희가 씬을 더 얘기하면서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장면을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아서가 약을 타오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고다미 씨의 풍경이 이렇게 싹 보여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되게 따뜻하죠. 어머니도 반갑게 맞이하고 머레이 쇼도 같이 보면서 그래서 얘가 상담사를 거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동선이 다 찍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계속 얘기하지만 고담 씨의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아서 플렉이 걷는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저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걷는 것 자체가 캐릭터고 연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티브이기도 한데, 계단의 모티브, 수직적인 모티브가 있는데 힘겹게 계단을 올라가는 아서가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초반은 그러니까 아서가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본인은 정신병으로 너무 힘든데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울증이 싫어서 약을 먹고 이러한 모습들이 사회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어떤 모습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광대짓을 하고 남들을 웃기려고 하고. 근데 그러한 모습이 어떤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욕망이 계단을 올라가는 동작을 통해서 보여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서 플렉은 올라가면서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추락하면서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람이 어디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캐릭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동작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만약에 내려가는 걸 찍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려가는 건 뒷부분에 찍죠. 그쵸. 근데 사실 내려가는 것도 좀 힘들게 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좀 우울하게 카메라 위쪽에서 찍고 이렇게 뒷모습으로 찍으면서. 근데 이 인물은 비상하면서, 그러니까 그 위로 날아오르면서 뭔가 쾌감을 느끼는 캐릭터가 아니고, 사실 추락하면서 자신의 본성을 찾아가는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쫓으면서 뭔가 앞으로 나아가고 변화하는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밑바닥을 찍고 자기 자체를 아예 아소플렉이란 자아를 죽이고 아예 밑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추락하면서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캐릭터거든요. 그게 이제 조커라는 이야기를 관통하는 감정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렇게 이 사람이 내려가는 것들 이미지는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하니까. 그게 이 조커라는 인물의 변화를 드러내기 위해서 처음에는 힘겹게 계단을 올라가는 이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중에 변화하는 것으로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을 찍은 것이죠. 그러면은 자꾸 고집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오프닝 시퀀스에서도 내려가야만 했다면 좀 어떻게 찍었는 게 좋았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연출자의 시선으로 제가 감독이면 한번 안 찍을 알려주세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아니 제가 감독이면 안 찍어요. 내려가는 걸 왜 찍어요? 안 찍죠. 만약에 굳이 저는 그 브롱크스 계단 씬을 찍어야 된다면은 오프닝에
너무 스테레오타입이긴 하지만 내려가다가 넘어진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이 계단을 못 내려간다? 그게 좀 저라면 나중에 춤추면서 그 즐기면서 자기 컨트롤 하에 계단을 내려오는 그거랑 좀 대비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왠지 저라면 안 찍어요. 찍어도 편집 과정에서 그러니까 굳이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왜냐면은 이 이야기 논리에 혼선을 줘요. 이 영화는 어쨌든 글로서 처음에 스크립트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이미지로서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초반에 내려가지 않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 설정이 이 이야기가 어떠한 논리를 초반에 설정해서 만들어 나가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내려가는 걸 찍었다면은 이 이야기의 논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애초에 찍지 않을 것 같아요. 아예 조커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해가 될 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를 좀 확실하게 주려면은 내려가는 장면은 맞지 않다. 초반에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아서 플렉은 사회에 적응하려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조커라는 캐릭터는 그쵸. 계단을 내려감으로써 추락함으로써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절망을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각성하는 캐릭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직적인 카메라 구도가 영화 내에서 계속 반복되고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아서 플렉과 조커의 모습이 대비되면서 이 영화의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영화의 계단이 되게 또 많이 나오는데 그런 방향성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되는지도 좀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계단도 많이 나오고 그런 어떤 수직적인 카메라 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옆이 벽이나 어떤 건물 외벽 혹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중간에 길이 하나 나 있는 것 같은 구도를 조커에서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이 영화를 보는데 어떤 재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사는 이제 모습들, 약을 먹는 어떤 아서의 모습, 이 아서가 평범하게 어떤 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다가 어머니랑 TV를 보죠. 근데 그 TV에서 머레이, 그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하는 되게 인기 있는 코미디언인 머레이가 쇼를 펼치는 모습이 나오고 아서가 자기 상상으로 그 코미디 쇼에 나가서 머레이랑 대화하면서 머레이를 마치 유사 아버지처럼 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쇼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느끼고. 네, 그거는 이제 이 아서 플렉이라는 인물이 어떤 코미디언으로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어떤 욕망을 보여주기도 하고 동시에 이 머레이 쇼라는 인물을 유사 아버지처럼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일종의 약간 정신적인 아버지라고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머레이가 얘기하잖아요. 아, 너가 내 아들이었으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버리고 너 하나만 있었으면 될 텐데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아서가 뭔가 자신의 정신적인 아버지로서 머레이를 대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머레이는 모두가 좋아하는 사회적인 사람, 모두를 웃길 수 있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면서 아서와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래도 이때는 아직 애가 착하네, 따뜻하네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아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병 중에 하나가 망상인데 아서의 첫 번째 망상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서의 어떤 제일 중요한 망상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계속 나오는 이런 망상이지만 동시에 아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이렇게 최소한의 희망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이 음. 사회의 구성인으로서 뭔가 이루고 싶은 혹은 자기 내면에 있는 밝은 면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 아서의 음. 욕망을 보여주는 첫 번째 망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런 따뜻함이랄까 희망이 보이는 직후에 다시 한번 아서를 짓밟는 사회적인 환경이 제공들이 되죠. 음. 광대타운 자신의 일자리에 가서 동료들을 만나고 음. 사장이 이때 한번 무시 같은 오해를 하죠. 아까 말씀하셨던 애들한테 맞아서 피켓을 잃어버렸다는 게 맞아요. 말이 그리고 되냐. 이 사장을 만나러 가기 전에 랜들이라는 동료가 이제 이 이후에 아서 플렉이 조커로 변환되는 큰 어떤 트리거가 되는 총을 전달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사소한 프롭이라고 생각했던 하나가 이 이제 아서 플렉이라는 인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얘가 이 총을 언제 쏠까가 맞아요. 그때부터 포인트가 되는 거죠. 불안하거든요. 보는 사람들로 그때부터 하여금. 이제 어느 순간순간들이 다 불안해져요. 이 사람한테 총이 있는 걸 아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아서 플렉이 출근해서 쿠사리 먹고 동료한테 총을 받고 이제 분노해가지고 이제 혼자 나와서 쓰레기장에서 막 쓰레기통을 걷어 차죠. 근데 이때 카메라 구도도 계단을 찍는 방식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양옆에 가득 이제 쓰레기 더미를 놔놓고 중간에 길을 하나 내어놓거든요. 근데 그 쓰레기통을 걷어차다가 혼자 또 넘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 이 장면 자체를 보면은 아서 플렉도 그냥 그 쓰레기 중에 하나야. 그리고 이 고담시티라는 발버둥 치고 그쵸. 있는 거죠. 이 그리고. 고담시티가 그런 어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혹은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모여있는 그런 사회 구성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인물의 처지를 보여주는 되게 이미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한 어떤 얘의 어떤 분노, 절망이 저는 계속 앞장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서 옆집 이웃 여자를 만나는데 이웃 여자 같이 엘리베이터 타면서 아우 이 엘리베이터 너무 이렇게 짜증난다. 이 아파트 너무 싫다라고 하면서 자기 머리에 총을 탁 겨누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그런 장난을 치게 되는데 아서가 그게 마음에 든 건지 복도에서 이 여자를 보고 그 행동을 반복하면 자기 머리에 이제 총을 딱 겨누면서 쏘는 척을 해요. 근데 그러한 행동 자체가 농담이기도 하지만 이 아서 플렉의 어떤 증오나 자기 혐오 이런 방향들이 아직까지는 자기 내면을 향하고 있다. 이 모든 게 뭔가 자기 탓인 것만 같고 이 사회에 끼지 못하는 자기 잘못인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이 남자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가학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어떤 이러한 방식을 이러한 욕망을 품고 있고 그걸 동작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총 모양의 손을 하고 자기 머리를 쏘는 장면들을 찍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택시 드라이버잖아요. 그쵸. 이 영화가 애초에 이제 레퍼런스, 영향을 받은 이야기가 택시 드라이버와 코미디의 왕, 마틴 스코세지가 연출한 두 작품이기도 하고 그 두 작품의 주인공이 아서 플렉과 굉장히 닮아 있죠. 거의 그냥 택시 드라이버와 코미디의 왕을 합쳐놓고 그 캐릭터를 고담시티에 앉혀놓으면은 조커예요. 그래서 머레이가 로버트 드니로로 맞아요. 된 것도 좀 흥미로운 게 이제 자기가 배역했던 역할을 이제 좀 바깥에서 지켜보는
관찰자 역할이 된 것 같아서 그쵸. 레퍼런스 그걸 의도해서 캐스팅을 했겠죠, 분명히. 그걸 의도해서 레퍼런스로 캐스팅을 했고, 가져왔다는 영화 그쵸. 중에 이제 말씀하신 거랑 레이징 불도 있는데 진짜 다 드니로가 주연이었던 영화였어요. 좀 맞아요. 신기한 것 같아. 근데 그 영화들이 다 70년대, 80년대 영화들이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뉴욕의 7, 80년대 범죄와 부패가 만연했던 그 시대상을 배경으로 그 마틴 스콜세지가 연출한 방금 말씀하신 세 편의 영화가 되게 자기 파괴적인 남자 주인공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로버트 드니로가 이 머레이 쇼라는 코미디 쇼를 진행하는 배역으로 캐스팅됐다라는 건 좀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실제로 사실 이 영화 처음에 연출을 부탁받았던 게 마틴 스콜세지래요. 근데 그때 아이리시맨 촬영 때문에 마틴 스콜세지가 연출은 하지 못했고 촬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드니로가 여기서 분량이 막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니로는 영화에 같이 합류할 수 있게 됐는데 마틴 스콜세지는 같이 못하게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1년의 레퍼런스가 다 스콜세지랑 엮여 있는 것도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근데 스콜세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안 한 걸까? 왜냐면 스콜세지 입장에서는 이미 코미디의 왕이랑 택시 드라이버랑 레이징불 같은 성남왕소 그러니까. 같은 영화들을 다 찍었는데 조커는 반복일 것 같거든요. 답스 파는 그냥 거랑 답스 그 자체. 거의 답스 그 자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 앞에 영화들을 모르는 요즘 세대 관객들은 조커라는 영화가 뭔가 새롭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앞에 영화를 이미 본 사람들에게 조커는 그냥 고담시티라는 옷을 거기에 입혀놓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틴 스콜세지가 과연 연출을 맡았을까라고 하면은 저는 안 맡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 아서플렉 역할은 디카프리오한테 처음 이제 제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다른 영화 출연이 이미 계약이 돼 있어서 디카프리오는 못했고 호아킨 피닉스가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에 이제 영향을 받았고 그런 얘기를 또 했고 또 이제 여자를 만나서 뭐 이제 다시 또 집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엄마가 토마스 웨인 뉴스에 나온 토마스 웨인을 얘기하면서 토마스 웨인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이 집에서 엄마가 아서를 해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저는 나중에 그냥 돌아봐서 생각하는 건데 이 엄마가 아서를 해피라고 부르는 건 약간 좀 기만이다. 이거 지가 그렇게 이제 입양하고 책임도 못 학대해놓고 졌으면서 해피라고 부르는 건 이 여자가 너무 너무 기만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그 한국 영화에도 마더 있잖아요. 마더에서도 사실 이제 어머니가 어릴 때 원빈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후에 엄청 애지중지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런 죄책감 때문에 좀 더 잘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해는 가요. 기만은 기만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코미디의 왕에서도 그러니까 주인공이 스탠드업 코미디언이거든요. 드니로가 연기한. 근데 굉장히 위험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코미디언인데 이 주인공도 조커처럼 나중에 흑화해서 뭐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데 여기서도 엄마가 나오거든요. 그 코미디의 왕에서도. 근데 되게 마마보이처럼 나와요. 그 연출이.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죽은 거였고 엄마가 살아있다라는 망상 속에 빠진 어떤 주인공이었다라는 게 이제 연출이 되는데 이 조커도 그러한 모티브를 가져와서 어머니를 이제 놓고 뭔가 아직까지 어머니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좀 마마보이스럽기도 하고 아직 애 같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아서플렉의 어떤 모습에서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설정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이미 익숙하게 다 봐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커에서 조금
이 거북함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잘 모르겠는데 호아킨 피닉스의 진짜 나체를 보는 듯한 느낌? 이 똥꼬쇼 하면서 조커를 이끌고 가긴 하는데 호아킨 피닉스의 신체와 얼굴이 막 이렇게 진짜 전시되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영화에 그거가 제일 중요한 볼거리였다고 생각해요. 진짜 전시긴 했죠. 근데 그게 뭐랄까, 저도 이 영화를 처음 볼 때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를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이미 개봉 전부터 소문이 자자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그걸 기대했고 모두가 조커를 연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갔고, 그리고 호아킨 피닉스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줬죠. 근데 뭔가 그것들을 연출하는 연출자의 어떤 방식이 너무 이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에 취해서 그거를 탐닉하듯이 찍은 게 찍었다고 저는 처음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그게 너무 좀 거북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건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커의 관전 포인트기도 하거든요. 그의 연기에 빠져들어서 영화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이 영화가 대중들이 느끼는 재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나 이제 요구님처럼 그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조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즐기는 사람도 있고. 양날의 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광기를 어떻게든 표현해도 조커잖아. 이걸로 다 통용이 맞아요. 되니까. 근데 조커의 기원이어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조커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찍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택시 드라이버나 코미디의 왕 같은 경우에는 뉴욕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에 땅을 붙이고 있는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인물을 조커처럼 그렇게 내면을 파고들면서 막 가까이서 그렇게 안 찍어요. 거리를 두고 찍거든요. 이게 현실에 정말 있는 사람처럼 그려서. 근데 조커는 고담시티에 있는 가상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벽을 걷어내고 가까이서 막 이렇게 촬영을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쵸. 그걸 느끼는 관객들도 뭔가 이게 진짜 현실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덜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오발탄 장면이 나오죠. 하하. 밤에 혼자 영화를 보고 있는데 춤을 추죠. 근데 이게 거기서 이제 혼자 춤추면서 말씀하신 것 춤을 같은 추면서, 전시가. 네. 맞아. 막 연기하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총을 발사하고 그걸 숨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욕망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이제 아서플렉으로서 조커의 자아가 없는 상태로서 자기의 폭력성을 숨기는, 그러니까 그거를 감추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쭉 이어지는 설정들, 옆집 여자를 스토킹한다든지, 스탠드업 코미디 바에서 남들이 웃는 타이밍에 조용하고 안 웃는 타이밍에 웃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아서플렉의 어떤 현재를 보여주는 일종의 어떤 여러 가지 설정들을 앞부분에 보여주게 되죠. 이제 그러다가 그쵸. 아직 아직 비포 단계인 조커 거죠. 비포인 아서플렉의 모습들, 아서플렉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쭉 나오고, 이제 병원으로 갑니다. 아동 병원에서 광대짓을 하다가 총이 실수로 떨어지고 그 일로 사장한테 잘리게 됩니다. 네. 근데 저도 그 말을 장면 했을 때 너무 너무 웃겼어요. 웃겼어요. 딱 떨어지니까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가가지고 숨기는데 주변 사람들 다 놀라 있잖아요. 애들한테 조용히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되게 그 능청 맞은 연기가 좀 맞아. 미쳤어. 근데 우리가 못 느끼는 부분일 거예요. 이 감정은 제 생각에. 왜냐면 미국 사람들 총이 엄청 예민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그냥 웃긴데 누구한테는 간담이 서늘한 장면일 수도 있어. 그니까. 그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잃게 되죠. 네. 그리고 그 전화 부스 안에서 머리를 팍 박아서 유리에 금이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이때 그리고 아동병동 나와서 이후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건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조커로 각성하기 위해서 첫 발자국 단계를 처음 나가는 장면이라 음, 생각하는데 이제 같은 칸안에 있던 이후에 이제 뉴스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파이낸스맨이고 이 남자 3명이랑 여자 1명이 같이 타 있었는데 이 남자 3명이 그 여자한테 계속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해줬으면 대답이라도 해줘야지 막 추파를 던지는데 그 상황이 불편했던 건지 아니면 진짜 웃긴 건지 모르지만 또 조커 이 아서플렉이 자기 자신의 병 때문에 또 엄청 크게 웃는 상황을 발생하거든요. 웃는 상황이. 근데 그때 이제 여자는 옆칸으로 도망치고 이 남자 3명과 시비가 붙어요. 네, 이때 가지고 있던 총으로 그 바로 전 상황에서 아동병동에서 총을 떨어뜨려서 실직을 하게 됐지만 그 충격으로 아마 감정이 남아 있었던 거겠죠. 집에서도 한 발 써보기도 했고 그때 이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는지 이 3명을 총으로 다 쏴버리는 음, 사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음, 그 장면, 근데 그 장면 되게 잘 찍었다라고 일단 생각이 좀 드는 맞아요. 게 처음에 이제 금융맨들이랑 이제 시비가 붙잖아요. 그래서 근데 금융맨들이 다가오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다가와요. 맞아요. 이게 뭔가 일종의 쇼처럼, 그러니까 아서플렉은 쇼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코미디언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가오는 것 자체, 이 지하철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일종의 하나의 무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막 이렇게 다투다가 조커가 우발적인지 아무튼 어떤 분노로 인해서 이 남자들을 죽이게 되고, 이게 2명을 지하철 안에서 죽이고 1명을 지하철 밖에서 죽이잖아요. 플랫폼에서. 근데 맞아요. 이때 잘 찍었어요. 보면 밖에서 음, 쫓아가는 거. 맞아. 이렇게 남자가 나올락 말락 하면서 서로 약간 일종의 약간의 서스펜스가 있잖아요. 그 장면도 맞아요. 되게 음, 긴박하고 너무 이제 좀 광기의 어떤 장면인 거죠. 저 남자를 진짜 죽이겠다라고 순간 눈이 돌아버려가지고 돌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음. 이때 카메라를 보면은 어, 근데 웃겨 좀. 그 플랫폼을 이제 멀리서 이렇게 찍는데 조커의 이동 동선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융맨이 음, 나와가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망치고 조커가 그 인물을 죽이려고 이렇게 따라갑니다. 근데 그 동선이 뭐랑 반대되냐면 오프닝에 아이들이 도망가잖아요. 맞아. 아이들이 광고판을 뺏어가지고 음, 도망가잖아요. 그거는 동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음. 근데 우리가 보통 영화를 찍을 때 음, 인물의 동선을 촬영하고자 하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찍습니다. 인물이. 그러니까 인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쵸. 이동하도록 설정하고 그걸 카메라로 찍어요. 왜냐면 그게 눈에 자연스럽거든요. 우리는 글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기 때문에 한 인물이 그렇게 이동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게 눈에 들어오기 자연스럽고 어, 편하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음, 아서플렉이 이 아이들을 쫓아가는 모습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 아서플렉이 처음 각성해가지고 금융맨들을 죽일 때는 그 반대로 찍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얘는 지금 자기의 분노를 음, 표출하고 있는 그런 순간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 인물은 위로 올라가면서 자기 자신을 찾는 인물이 아니라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남들과는 이 반대 방향으로, 이 사회가 정한 어떤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자신의 본성을 찾아가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지금 살인을 저지르면서 이동하는 그 동선 자체가 그러한 어떤 부자연스러운 이 인물의 방향, 부자연스러운 음,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자신의 본성을 찾아가는 이 인물을 어, 이 카메라의 동선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지하철 씬에서 느낀 게 이 지하철 내부 씬에서 총격이 발사되고 폭력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데에서 사운드를 고조시키는 방법으로 뭐 그런 덜컹거림의 레틀 사운드도 많이 썼지만
우리가 지하철 타다 보면은 킹킹 막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약간 엔진음, 제트기 엔진음 같은 소리들을 네. 듣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걸로 많이 쓰면서 이 전철, 지하철의 속도감이나 아서플렉이 가진 이 광기의 이 리듬? 그런 폭발적인 것들을 같이 표현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뭐 여기까지는 그 굉장히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지하철에서 내려서 지하철이 떠나가고 아까 양양님이 말씀하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성의 카메라 샷을 보면은 그것도 그 반대편 선로에서 찍은 건데 샷의 그 속도감이 되게 빨라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가가서 총을 쏘기 직전에 카메라가 유지되면서 싹 멈추는데, 저는 거기서 느낀 게 지하철은 떠났지만 이 아서플렉 안에 남아있는 이 광기의 지하철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속도감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맞죠. 그래서 지하철 내부에서 쌓아올린 그런 디자인들이 마지막 세 번째 남자를 죽일 때까지 남아있게 하는 그 과정들이 좀 흥미로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어떤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동선이, 그러니까 아스플렉이 자신의 본성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어떤 카메라 워킹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근데 죽이고 나서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가고 황폐화된 고리를 막 내달리면서 도망쳐요. 근데 이 순간에는 그러니까 뭐랄까, 자신이 표출한 분노, 어떤 조커로서의 어떤 자아, 이런 것들을 약간 좀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아직 자기가 죽이고 나서도 뭔가 두려운 거야. 자기의 어떤 이 증오와 분노가. 그래서 스스로 아직 완벽한 조커가 되지 못한 채 뭔가 좀 혼란스러운 모습의 감정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누군가를 죽였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두렵고 뭔가 부정하는 것 같고, 그러나 막 달려가가지고 도착해서 이제 화장실로, 알 수 없는 화장실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막 춤을 추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모종의 희열이 있습니다. 내가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뭔가 생전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희열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근데 그 장면이, 저는 그 처음 영화관에서 이거 볼 때 좀 저는 좀 과하다. 너무 좀 부담스럽다. 과하고 저도 좀 별로였어요. 어쨌든 이 감정의 여운이 남아있는 게,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좀 예술적이잖아요. 춤을 추는 맞아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조커가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담겨있긴 한데, 이게 연출적인 그 시선으로 보자면은 되게 좀 쫄보 같은 거야. 무책임한 것 같은 거야. 되게 있는 척 하려고 한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어쨌든 광기의 정도를 벗어나서 아무렇게나 표현해도 될 것만 같은 느낌으로 찍은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느낌이 좀 과하다고 느껴지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자신의 비극을 뭔가 사랑하는 느낌, 되게 나르시스트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인물을 볼 때의 어떤 거부감일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조커의, 그러니까 아스플렉의 연기, 아스플렉의 모습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 아스플렉이 뭔가 처음으로 자신의 어떤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순간이기도 하고, 그 뒤로 갑자기 자신감을 얻어서 옆집 여자의 집으로 직행해가지고 막 키스를 하면서 막 사랑에 빠지게 되죠. 맞아, 약간 각성한 것 같아, 이 이후부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직장에서 바로 이제 잘립니다. 잘려가 짐을 싸서 나가는데, 뭔가 이전과는 다르게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막 될 대로 되라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막 직장을 약간 깽판치고 나옵니다. 퇴근기를 부수고 뭐 Don't Forget the Smile에서 이제 Forget을 지운다던가 하는 느낌으로 이제
그러면서 처음으로 음.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 직장에서 그 좁은 계단을 이제 내려가면서 어떤 추락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면서, 그리고 이제 계단을 빡 열면은 음. 이제 환한 빛을 맞으면서 아서가 이제 나오게 되죠. 이제 좀 안전벨트 하고 봐야 되는 그, 순간인 거죠. 그쵸. 이때부터. 네. 그러면서 이제 토마스 웨인이 뭔가 TV에 나오는 걸 엄마랑 같이 보면서 아서 플렉이 저지른 그 살인에 대한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서 그런 애들은 다 이제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이들을 그런 음. 코멘트를 합니다. 토마스 웨인이. 그러면서 토마스 웨인이 되게 중요한 말을 하는데, 대사가 자기보다 부유한 이들을 살해하면서 얼굴을 보일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런 자들은 변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노력해서 성공한 우리들 눈에 그런 비열한 맞아. 자들은 한낱 광대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대사가 좀 의미심장했던 게 인위적이죠. 뭐냐면, 아, 그래. 음, 전 좀 의미심장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노력해서 성공한 우리들 눈에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음. 토마스 웨이는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했다고 얘기하지만 조코 같은 아서 플렉 같은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조커라는 이야기가 지금 시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느냐, 이게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끌리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토마스 웨이는 노력해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노력해서 성공하기엔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큰 격차를 벌려놨잖아요. 음, 집값만 해도 그렇고 뭔가 빈과 부 사이에 너무 큰 격차가 벌어져서 그거를 단지 노력만으로 채우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진 사회를 저희가 살고 있고, 그런 사회를 고담시티가 이제 구성하고 있는 거죠.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토마스 웨인이란 자가 나와서 뭔가 그냥 뭐 금수저를 잡고 태어났을 것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맞아. 저런 이야기를 하니, 뭐랄까 좀 너가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니잖아라는 마음이 솔직히 좀 들기도 하고, 맞아요. 뭔가 좀 분노, 패배감, 우울감 같은 감정이 들기도 해서 그런 관객들이 그런 감정을 좀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조커라는 캐릭터에 좀 공감이 가서 이 위험한 어떤 분노에 좀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저는 이 대사 들었을 때 처음에 약간 '인위적이다. 자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웨인 가문 막 이렇게 생각했을 때 배트맨에서 브루스 웨인의 아버지잖아요. 지금 이 토마스 웨인이. 근데 이 웨인 가문 자체가 DC 코믹스 내에서 좀 부유하게 그려지는 가정이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이전까지 배트맨 시리즈의 다른 영화들을 봤을 때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격적인 말을 뱉으니까 좀 자기적인데 생각이 들다가도 이 영화의 주인공은 조커인 거고, 조커의 시선으로 이 사람이 빌런으로 그려지려면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늘 배트맨의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토마스 웨인에 대한 회상을, 그래서 내가 그 전체적인 모습을 못 봤던 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시장으로 출마하려는 후보자의 연설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연설문이야. 그 기득권 세력의 투표를 얻으려는 연설문으로 보면은 굉장히 근데 훌륭한 오히려 연설이야. 그런가? 트럼프가 지금 어쨌든 대선 시기에 올라와 있고 조금 더 많은 표를 모으잖아요. 근데 그렇네. 그럴 수 있겠다. 그쵸. 아예 왜냐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아메리칸 딱 반대라 드림이 생각했는데, 맞네. 그쵸.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란 게 노력하면은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커라는 세계관이 말하는 거는 노력만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어떤 격차 같은 게 있다라고 이 고담 사회가 얘기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를 좀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토마스 웨인이 그런 얘기를 하고 막 아스플렉이 그거를 비웃는 건지 웃긴 건지 막 웃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음. 상담실을
네, 다시 가서 이젠 모두가 내게 관심 있어 해 라는 좀 비장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한번 읽은 거죠. 자기가 한 행동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가에 대한 거를 한번 느낀 맞아요. 거죠. 무대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자기의 근데 진짜 저는 그런 이 시대가 암울하다고 생각한 게 여기 상담소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에서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 여기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시장 선거에 출마한 인물은 이렇게 노력해서 성공한 우리들이라고 지칭하는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사회가 보장해 줘야 되는 것들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좀 이 조커가 그 아서가 겪고 있는 암울한 사회에 대한 걸 보여줘서 조금 이게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사회적 약자였던 아서플렉, 관심이 필요한, 이 사회에 관심이 필요한 이들에는 오히려 이제 무시하는 그런 장면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서플렉이 내면에서 분노가 점점 쌓여가게 되죠. 그리고 이때 이제 했던 말 중에 좀 인상 깊었던 대사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너 같은 사람한테 관심 없어. 나 같은 사람한테도 관심 없고라고 상담사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진실을 얘기해주죠. 그러니까 마서플렉이 너 내 말 안 듣지? 너 한 번도 내 말 들은 적 없잖아 라고 하니까, 야, 사람들은 너한테도 관심 없고 나한테도 관심 없어. 이 사회는 그래 라고 이제 선언해버리죠. 그래서 아서플렉이 근데 그 말을 듣고 뭐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요? 그럼 나 약은 맞아. 누구한테 타지? 뭐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이야기에서 아스플렉이 정말 받고 싶었던 거는 관심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관심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예의가 지켜졌다면 아스플렉은 계단을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지 않았을까, 계속 올라가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스탠드업 코미디 쇼에 이제 서서 아스플렉이 이제 개그를 치는데, 코미디를 하는데 자기의 상상 속에서만 사람들을 웃기죠. 갑자기 망상이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모두 웃기고 옆집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펼쳐지는데, 두 번째 망상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러한 망상들은 아서플렉이 뭔가 이 사회에 동화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되게 신락 같은 희망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랑 막 대화하는데 어머니의 편지에서 토마스 웨인이 내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뒤에 가면은 이게 엄마의 망상인데 엄마도 망상으로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토마스 웨인이 내 남편이고 그가 우리를 구해줄 거야라는 신락 같은 희망 혹은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원작에도 이 조커가 원래 토마스 웨인의 아들이었을 수도 있다는 게 있나요? 모르겠네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맞아요. 빌드업이 돼가지고 엄마가 계속 편지를 붙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냥 이 빈곤층이 그 기득권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설정이 되다가 알고 보니까 이 자기가 그 일했던 시절 사랑을 나누었던 관계고 아서가 맞아요. 아들이었다는 게 근데 저는 원래 되게 이렇게까지 충격적이더라고요. 조커의 전사가 그려지지 않았어서 그거는 허구적 상상, 이 영화 자체가 허구적 상상이지만 원래 오리지널 코믹북에 대한 거 외에 부가적인 요인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전 되게 합리적인 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크나이트에서 얘기하는 게, 조커가 얘기하는 게, 야, 배트맨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야. 너가 없으면 나도 없어. 이런 식의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배트맨과 조커는 고담 시티가 만들어낸 가장 선한 존재와 가장 악한 존재처럼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동전의 양면에 있기 때문에 되게 미묘한 차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존재하는 거죠. 두 인물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논리로 이야기를 만들어갔다. 조커의 기원을 만들어 나갔다라고도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아서가 토마스 웨인의 집으로 자기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배트맨 만나죠. 맞아. 어린 배트맨, 어린 브루스 웨인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집으로 향하는 풍경이 고담시티와 완전히 달라요. 녹색 숲이 우거져 있고 뭐 아주 가을날이고 막 노란색, 갈색 단풍들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벗어나가지고 썩은 고담시티와 다른 곳에 있다. 뭔가 지리적인 위치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도 이런 부패한 도시와 멀리 떨어져 사는 토마스 웨인의 어떤 요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궁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어떤 완벽한 장소에 아서 플렉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브루스 웨인과 만나는데 심지어 옷이 비슷해요. 둘이 입고 있는 어떤 옷, 약간 맞아요. 노란색으로. 노란색, 갈색 같은 옷을 서로 비슷하게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동전의 양면 같은 두 인물을 어떤 옷으로서 좀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 가운데 울타리를 하나 두고 있고. 그래서 뭔가 한 아버지 아래에서 이 사회가 낳을 수 있는 최고의 아이와 최악의 아이가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브루스 웨인의 입을 막 억지로 막 찢으면서 하다가 그 집사한테 제지당하면서 쫓겨납니다. 네. 그때 이제 집사가 쫓겨내면서 저 여기 어머니가 여기 이랬었는데 제가 이 사람 아들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토마스 웨인을 만나게 해서 라는 얘기를 하는데 너가 그 사람 아들이구나. 그 사람 미친 여자잖아. 그럴 일 없으니까 돌아가. 이러면서 한번 자신을 부정당하죠. 그게 이제 이 이야기 중요한 분수령으로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타인이 뭔가 나한테 이렇게 나의 엄마, 나에게 뭔가 미쳤다고 말하는 우리 엄마가 정말 미친 건가? 라고 이렇게 조금의 의심을 품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엄마가 쓰러져 있죠. 엄마가 물어봐야 형사들이 되는데. 찾아와가지고 아스플렉에 대해서 추궁하니까 쇼크를 일으켜가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뭔가 좌절하는 뭔가 자기 비관에 빠진 아서플렉의 모습이 보여지죠. 그러면서 이제 형사가 와서 막 추궁을 하다가 아서플렉이 됐다고 좀 꺼져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가다가 그 문에 부딪히잖아요. 유리문에. 맞아. 그러면서 이제 형사가 거기는 입구가 아니야 출구야 라고 말하는데 그 장면이 뭔가 저는 이 출입문에 센서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사람이 오면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아서플렉은 이 사회에서 존재감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우회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런 장면이 넣은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외관상으로는 첫 번째로는 웃긴데 일단 꽝 하고 부딪히는 게 되게 웃긴데 일단은 저는 아서가 사회적으로 들어갈 그 입구를 못 찾는다는 걸로도 좀 해석을 그쵸. 했었고. 맞아.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반대로 웃잖아요. 남들 웃을 때 안 웃고 남들 안 웃을 때 웃고. 그러니까 입구로 가야 되는데 출구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 아서플렉이라는 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은유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번에 계신 병동에 가는데 거기 TV가 틀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머레이 쇼가 하고 있어서 보는데 거기 이제 자기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스탠딩 쇼 했을 때 자기가 굉장히 성적이 안 좋게 마쳤던 혼자 이제 웃다가 끝난 반응이 되게 안 좋았던 영상이 희화화되면서 이제 그 병동 안에서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자신의 모습이 머레이 쇼에 나오는 거에 엄청 감탄을 했다가 보니까 자기가 엄청 좋아하고 자신의 아까 뭐 양양님의 말을 빌어서 얘기를 하자면 거의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머레이가 자신을 되게 낮춰 얘기를 하고 있는 수치를 그 준 상황을 거죠. 발견하고 그때 또 표정을 보면은
각성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자기가 믿었던 사람한테 이게 계속 연속으로 배신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토마스 웨인 집에 갔다가 미친 여자 아들이구나 이러고 이제 어머니 병동에 왔는데 이 사람 되게 웃기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러고 자기를 희화화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분노를 느끼죠. 그리고 완벽하게 좌절을 하고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냉장고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 맞아, 아빠 아빠 한번 만나러 만나러 가죠. 그 전에 그렇게 아빠 하고 아빠 그 전에 만나나? 병동에서 나와서 그러네. 밖에 갔는데 폭동이 일어나 있거든요. 사실 이 아서플렉이 그 죽였던 파이낸스맨들이 그 토마스 웨인의 회사 직원들이었어서 토마스 웨인이 시 선거 나갈 때 그런 얘는 뭐 가면 뒤에 숨어서 얘기하는 겁쟁인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빈민가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폭동이 일어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의 전반적인 상황이. 그래서 병원에서 나왔는데 밖에서 폭동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극장에 찰리 채플린이 그려져 있는 팜플렛이 내려져 있는 극장? 오페라 극장 같은 걸까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극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로 추정이 되는 토마스 웨인을 화장실에서 만나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고 당신이 아버지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거기서도 그 사람이 얘기 안 했냐. 너 입양하고 너는 어쨌든 내 아들일 리가 없다. 뭐 이런 여기서 이제 사면타. 첫 번째 아버지로 추정된 사람이 집 갔을 때, 두 번째는 머레이가 방송에서 자기를 희화화했을 때 사면타. 이제 마지막에는 토마스 웨인 직접 입으로 말하는 얘기를 듣죠. 너 내 자식 아니고 심지어 너네 그쵸. 어머니도 너의 어머니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여기서 이제 모던 타임즈를 보는 아서플렉하고 그 부유층의 사람들하고의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아서플렉이 보는 모던 타임즈는 자기 삶 그 자체인 것처럼 보이고 좀 동화된 것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그 안에 있는 토마스 웨인이나 다른 부유층의 시선은 철저히 좀 대상으로서 보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저는. 저도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부품이 되어서 이 모던 타임즈가 근대화되면서 기계화되고 증기기관으로 인해 그래서 그 안에서 한 부분을 맡아서 공장식의 일 안에서 부품처럼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쵸. 그걸 보는 사람들의 입장 그리고 감정이입할 수 있는 입장도 극명하게 대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화를 고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퀀스 자체는 잘 만들어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던 타임즈라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병폐에 대해서 좀 코미디로 해석한 거잖아요. 근데 이 공간의 디자인을 보면은 밖에서는 이제 이 고담 사회의 하층민들이 광대 가면을 쓰고 시위하고 있는데 안에 상류층들은 그 광대인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을 보고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장면인데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비웃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들이 그들의 시위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근데 그렇죠. 상황 자체가 그냥 그쵸, 조롱인 자체가 거지. 조롱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좀 흥미로웠던 지점 중에 하나가 찰리 채플린이 그 영화 속에서 어떤 스턴트를 보이고 있냐면 떨어질지 말지 아슬아슬하게 그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을 보면서 웃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사실 아서플렉의 모습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추락할지 그걸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즐기는 이 상류층의 모습이 뭔가 아서플렉을 정말로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아서플렉은 이때 처음으로 사람들과 같은 타이밍에 웃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음. 자신을 이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는 것일까? 이 멀리서 보니까 자기 모습 자체가 희극처럼 느껴져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웃긴 것일까? 자기 모습을 보고 웃는 걸까? 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본 어떤 코멘트 중에서는 그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타이밍에 웃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로 편입할 수 있는 어떤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지기도 했다라고 얘기한 코멘트도 봤어요. 근데 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코멘트라고 느껴지긴 했으나 그 웃음의 종류가 뭔가 조롱 같은 웃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류층들은 뭔가 그 코미디언을 보면서 혹은 밖의 시위대를 보면서 조롱처럼 웃었을 수도 있고 아서플렉은 자기의 모습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니까 그것 자체가 그냥 너무 웃긴 거죠. 거대한 농담처럼 자기의 모습이. 그래서 웃은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전에 코멘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니 좀 공감은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 타이밍적으로 아서가 조커가 된다, 되지 않는다의 기로에 서 있는 바로 직전의 상황이기도 해요. 영화 맞아요. 타이밍으로 그래서 보면.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런 코멘트로 이 장면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제 저나 용훈님이나 신혜님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그리고 조금만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그 찰리 채플린이 인라인을 타고 떨어질 듯 말 듯한 장면을 보면서 관객들이 웃는 소리가, 이게 저는 처음에 그 모던 타임즈를 볼 때 그 장면에서 그 표현이 될 수 있는 웃음이 그냥 하하하하하 하하하 그게 아니라 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떨어질 그렇죠. 수 있으니까. 추락하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유층의 그런 그 웃긴 하지만 그런 약간 라이트한 웃음이 이게 추락이 돼서 잘못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서 완전 불감증적인 웃음인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지금 아서가 조커가 돼서 지금 고담 시티가 완전 fucked up 될 수 있다는 그 위험 자체를 인지가 안 되는 거죠. 밖에 있는 저 수많은 광대들이 어떻게 자신들한테 위협이 될지 모르는 거를 조금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그 장면 자체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는 말을 되게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끌고 온 게 되게 좋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그 토마스 웨인 만난 장면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막 자기 안아줄 수 없겠냐고 아빠라고 하면서 막 울부짖잖아요. 근데 이때 조명이 되게 노멀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담 씨는 아시다시피 보셨다시피 조명이 되게 강렬하잖아요.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이런 것처럼 굉장히 강렬한 조명들을 쓰거든요. 이 인물이 어떤 자신의 욕망을 드러낼 때나 그럴 때 굉장히 강렬한 조명을 쓰는데 이 토마스 웨인과 만난 이 화장실은 되게 조명이 노멀해요. 그냥 뭐랄까 이 인물이 되게 벗지 않았는데 굉장히 발가벗겨진 느낌이랄까요? 그런 캐릭터적인 어떤 조명에 숨지 못하고 되게 발가벗겨진 느낌의 라이트였어요. 그래서 그 인물의 그 욕망을 표현하기에 되게 좋은 조명 디자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강렬하게 이 장면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되게 그냥 노멀한 라이팅으로 장면을 표현한 게 좋은 디자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마스 웨인에게 거칠게 거부당합니다. 얼굴 한 대 맞고 꺼져 이러고 완전 좌절해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냉장고에 스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서가 이제 다음날 바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부터는 2부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 리뷰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부 또 오세요.